안녕하십니까, 홍사원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말합니다. 내연 기관차 시대 머지 않았다. 이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 시대 이제 오면은 진짜 현대 기아차는 말할 것도 없고 벤츠나 포드, 토요타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거 문 닫는데 진짜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동차 산업 진짜 어떻게 재편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늘 자세히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시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분이죠. 복동이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보물 나왔습니다. 지난주 아주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무거웠는데. 자본주의는 왜 멈춰섰는지 그래서 좀 느끼셨어요. 그래서 아니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쨌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 지난주 주제가 그 자본주의는 왜 멈춰섰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좀 조금 어려운 주제로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지금 바로 아픕니다. 오늘 주제 되게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최근에 그 책 하나 내셨어요.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네, 맞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바퀴 달린 거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말했듯이 전기차 당장 전기차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 오는데 지금 보면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판매 대수가 그렇게 저는 요즘 하도 전기차 그러니까 많은 줄 알았는데 안 높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팔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326만 대가 판매가 됐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약 9천만 대 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유럽과 미국이 팬데믹으로 반토막이 난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8천만 대 정도뿐이 판매가 안 돼. 1,000만 대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차는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까 326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8천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는 아주 미미하죠. 전이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부각이 되고 요새는 내연기관차는 기술 개발했다 이런 건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그 정도로 전기차의 위세가 굉장히 빠르고요. 올해는 벌써 400만 대 훨씬 넘어가고 내년에 500 몇십만 대에서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400만 대라는 건 예상이죠, 그러니까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올해가 특히 이제 작년까지 나왔던 차종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올해 국산차도 한 가지 나왔지만은 아이오닉 5 맞습니다. 아이오닉 5가 올해 국내 내수 공급량이 26,500대 정도입니다. 근데 단 이틀 만에 끝났어요, 예약이요. 우와. 예. 26,000대가 얼마인데요, 한 대? 한 대가 이 보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을 받으면 3천만 원대 정도. 굉장히 잘 나온 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작년부터 예상이 됐던 건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코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팩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또 공간 활용도도 필요 없는 곳에 다 집어넣지만은 배선도 쓸데없는 게 많고 그리고 만들면 만들수록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적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나온 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라는 모델인데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에다가 무겁고 부피가 큰 배터리하고 모터를 깔고 위에다 공간을 넓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타보게 되면은요. 소형 CUV 크로스오버거든요. 소형 차인데 안에가 중형차보다 더 넓어요. 펠리세이드 대형 SUV죠. 그 바퀴축과 바퀴축 사이를 우리가 휠베이스라 그러는데 일반 펠리세이드 대형 SUV보다 소형 CUV인데 이 바퀴축과 바퀴축 사이가 굉장히 멀다는 얘기는 안에 실내 공간이 넓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이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만에 끝나고 유럽에 올해 3,000대 보급할 예정이었는데 며칠 만에 10,000대가 넘어갔어요. 예약이. 그래서 올해 전체 물량이 국내 내수 수출까지 7만 대인데요. 지금 벌써 증가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협의를 노사해서 합의할 정도니까 이런 모델들이 올해 국산차, 수입차 다 쏟아지니까 올해가 전기차 중흥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도 이 경제쇼 하면서 들었는데 전기차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 엔진 넣을 자리하고 기아 넣을 자리에 그냥 배터리하고 모터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전기차는 다 그래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코나니 이런 게. 그런데 아이오닉 5라는 게
그 플랫폼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윤혜 씨 모르시죠? 그게 몰라요. 뭔지. 그게 뭐냐면은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게 네.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아는 체 좀 하겠습니다. 네. 주소 들었으니까. 아, 네네. 틀리면 바로 지적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네. 전기차 기본적인 그 차체에다가 옛날에 엔진이나 이런 거 말고 배터리를 밑에 깔고 바퀴 달고 뒤에 모터 달고 해서 그 기본적인 골격을 갖다가 만들어 두는 거 이걸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위에다가 껍데기를 그야말로 아이오닉을 씌우면 아이오닉이 되는 거고 제네시스를 씌우면 제네시스 전기차가 되고 네.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도 어렵다고 한다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어려요. 기술적인 노하우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물어보려는 게 그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배터리 깔고 모터만 네.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연기관차가 부품 종류가 3만 개라 그러는데 예. 물론 이제 그거보다 약 과반 정도 줄어든 게 전기차예요. 13,000개에서 18,000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배터리에다가 에너지 집어넣고 모터에 쓰어서 바퀴 돌리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속단말 얘기해서 초등학생들도 전기차 만든다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모터 바퀴만 있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장난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타는 안전이 보장되면서 효율은 높여주고 공간 넓어서 움직이는 생활 공간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은 구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불도 거 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죠. 불도 나지 말아야죠. 안전을 전제를 해서 안전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 편의 장치는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또 에너지 효율은 좋아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그 장점을 따서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다가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을 바닥에 깔아버리고 위에 덮개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동차 제작 입장에서도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면서도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흑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다 깔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변속기 하면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큰 게 덩어리가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변속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후진과 전진의 어떻게요? 레벨이 어디냐면은 네. 우리 벤츠 같은 거 보면 핸들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아. 이 와이퍼식으로. 거기에 모릅니다. 붙어 있어요. 꼭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했는데 꽉 차서 운전석 쪽으로 못 나가. 네. 그러면 조수석 쪽으로 보통 넘어갈 나가죠. 수 있겠다. 넘어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걸어가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 가운데 막혀 있는 것도 이동이 가능해서 뒤로 밀어버려집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옆이 평평하니까 그냥 쭉 걸어서 나가면 됩니다. 아이오닉이요? 아이오닉 5요. 그래서 아이오닉이 선별을 어떻게 했냐면 이걸 자꾸 대박. 너무 현대차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사실이 그러니 근데 하나밖에 진짜 없고 획기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캠핑을 할 수 있다 진짜. 네. 차박 이런 거. 진짜 캠핑이 왜 그러냐면은 V2 로드, 비클2 로드라 그러는데 V2L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뭐죠? 자동차의 전기 에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네. 근데 여기서 220V 콘센트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전 제품에서 1kW, 2kW 정도면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뭐 냉장고, 세탁기가 1kW 넘는 것들 많죠. 네. 이게 3kW 넘을 정도의 가전 제품 한두 개는 그냥 차에다 꽂고요.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가전 제품이 연결하는 부하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들었던 기능도 몇 메가와트로 끝났었거든요. 네. 몇 킬로와트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편리성을 요새 이제 차박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렇군요. 800V 고속 대용량 충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러한 유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올해 국산차 수입차가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1가구 2차량 중에서 세컨드카가 전기차였는데 네. 이제는 퍼스트카 내가 첫 차로서 전기차 사는데 인프라 이 충전 인프라만 있으면 되게 편하게 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항상 전기차 하면 네. 이게 친환경 때문에 우리가 부각되는 건데 네.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지만 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 너무나 많은 석유 휘발유가 많이 네. 필요해서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지적하셨는데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자체는요 무공해차입니다. 배출가스도 안 나와요. 그냥 갈 때는 예, 문제는 주행할 여기에 때는. 충전시키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진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전기 만든다. 그럼 서울에서는 무공해니까 전기차 자체가 공해가 안 나오겠죠. 근데 네. 당진은요 그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오염원이 그래서 충남 지역이 오염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2.5배죠. 인구 밀도 500만 분이 안 돼요. 근데 20년 동안 전기차만 올인해서 작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의 60%가 전기차가 판매됐는데 노르웨이가요? 예, 노르웨이는 2025년에 네. 내연기관차 종식 선언을 한 국가예요. 세계 아, 최초로. 네, 그러니까 4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못 삽니다. 네. 그 국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가 왜 이런 장점이 있냐면은
이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의 97%가 수력으로 만들어내요. 완전 무공해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완전 그게 틀리죠.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전기차 자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산업이 이 전자, 뭐 휴대폰 이런 거 더불어서 쌍도마차 하나잖아요. 경제 먹거리 중에서 자동차 산업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네. 근데 이걸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 활성화를 통해서 입증된 전기차를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입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 대수가 적어서 잉여 전력이 많은 국가거든요. 심해형 전기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대 넘어간다. 얘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자동차에서 오염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휠 투 탱크 있죠. 뭐죠? 탱크 투 휠 보통 그렇게 해요. 자동차 탱크에서 네. 유류를 저장을 해서 바퀴까지 전달될 때의 어떤 이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 보통 얘기하는데 탱크 투 휠이 아니라 웰 투 휠이라. 웰이 뭐냐면은 WELL 유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정에서 나와서 바퀴까지 에너지 전달할 때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돼. 해결 과제입니다.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되죠? 국가에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또 주워들은 얘기지만은 네, 우리 주소들은 많이 얘기가 주워듣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어쨌든 지금은 네. 생산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맞아요. 생산하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든 멈출 수가 없거든요.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거든. 근데 밤에는 우리 전기 남아 안 쓰- 돌잖아요. 네. 안 쓰잖아. 네. 그건 다 버리는 거거든. 아. 그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차 충전하는데 이제 쓰느냐. 그걸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리드라는 게 전기 배선망. 네. 그래서 밤에 남아도는 전기,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기를 충전하는데 사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그런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 뭐라고 제가 또 주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잉여 전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필요에 따라서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생산하면 일조로 생산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오후에 여름에 2시, 4시에 에어컨 많이 켜니까 뭐 예비율이라서 5%, 6%에서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많이 남는 거죠. 이 남은 거는 사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생각해서 양수 발전도 있는 거예요. 밤에 내려간 저장을 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은 전기 전기를? 어려워요. 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물 내려가던 걸 퍼올려서 양수 발전을 해서 이제 남아 있는 전기를 네. 위에 물을 저장했다 그걸 이제 필요할 때 더 물 흘려내려서 발전을 해주는 방식 쓴다든지 또는 요새 많이 나온 게 ESS라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서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네. 충전을 해두는다 이거지. 그렇죠. 배터리에다가 남는 전기를 충전시켜줬다가 네. 필요할 때 많이 꺼내 쓰는 건데 이것도 효율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불 많이 나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남아있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많이 꺼내 쓰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아서 네. 그래서 전기차가 전기 에너지를 소모를 하니까 낮에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야밤에 남아있는 심야형 전기를 이용하면은 더 값도 싸게? 굉장히 싸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요 가장 비쌀 때하고 가장 저렴할 때 전기값이 20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시간에 찾아가서 충전시키라 이거죠. 그렇네요. 예,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말고는 네. 이렇게 뭐 풍력이나 수력 이런 식으로 전기 생산하기 어려운 나라가요? 어렵죠. 풍력하고 수력은 워낙 짙고요. 풍력하고 태양광을 뭐 지난 정부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거를 이제 신재생에너지라 그러는데 6.6%뿐이 안 돼요. 태양열 이런 것도. 태양광까지 합쳐서 태양광이라는 게 오르는 척하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불빛 따라가다가 효율 부리다가 또 풍력도 그래요. 바람이 너무 세도 풍력 발전 어렵고요.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일률적인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뭐 40-50%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결국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 탈원전 시켰는데 약원전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건조? 약원전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만큼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생산 방법을 원만하게 만들어내서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전기차 활성화되면 좋긴 하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저렴하게. 그렇네요.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은 일단 아직까지는 원자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석탄하고 천연가스 발전 있죠. 예, LNG 발전. 이게 두 가지가 주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김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머니. 갈 길이 머네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전기 얘기가 아니고 전기 자동차.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얘기가 빠졌네요. 또. 죄송합니다. 아까 어쨌든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처음으로 나온 플랫폼 네. 전기차 플랫폼을 했다 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홍보해주다 보면은 또 여기서 분명히 댓글들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것들 또 현대자동차 뭐 받아먹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받아먹은 거 그러니까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좀 짚어줘야 돼요. 네. 전기차들 어쨌든 현대차에서 나는 코나나 이런 전기차들 우리가 딱 먼저 하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네. 다음에 차 바꿀 때는 이거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네. 딱 두 가지 걱정을 먼저 하거든요. 첫 네. 번째는 야, 그거 불나잖아. 네. 맞아, 코나 맨날 불난다며. 네. 어쨌든 리튬이라는 게 네. 리튬에 그냥 저도 예전에 그 뭐 뉴스 리포트도 했는데 그냥 물 부으면 터져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폭발성이 굉장히 있는 물질 아닙니까? 네. 그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이. 네. 두 번째는 네. 야, 휴대폰, 스마트폰도 이거 1, 2년 쓰면은 배터리 금방 닳아서 하루에도 몇 번 충전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렇죠. 네. 전기차도 그 1, 2년 배터리 쓰면 그 배터리 값이 얼마인데 그거 갈아줘야 된다며. 네. 야,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겠다 이거. 바꾸면 네. 안 되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우려.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기차는요 아직 네. 단점 많이 해결됐다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예요.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한 400km 정도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 500km 정도 넘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시키는 상태로 좀 해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전해질인데 차가워지게 되면 움직임이 둔해져서 이 제대로 충전된 에너지를 꺼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20-30% 기능이 떨어져요. 400km, 500km 가는 거다. 그러면 겨울철 추우면 400km 미만 떨어지고요. 또 히터를 키면은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어머나. 그래서 실제로 한 3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겨울철 되면 20-30%는 포기해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충전을 할 때 가장 저렴한 심야형 완속 충전을 해야지 배터리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네. 급속 충전하면 급하게 밥 먹는 거 똑같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어요. 우리 휴대폰도 뭐 급속 충전기를 계속 쓰게 되면은요. 또 충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줄어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비싼데 전체 전기차 가격의 40% 정도가 배터리예요. 근데 배터리가 한 2-3년만 쓰면은 지금 휴대폰 보면 동시 통화 시간 훅 떨어지죠. 네, 훅 떨어져요. 전기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5년 써서 뭐 3천만 원인데 한 1,600-1,700만 원 들여서 배터리 갈라 못 갈죠. 안 갈죠. 예, 버리는 게 낫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중고 전기차 가격이 실제로 떨어져요. 지금 그것도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죠. 또 가장 문제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나 가장 좋은 배터리긴 하더라도 가장 좋긴 하더라도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충격이나 아니면은 압력이 약해서 열이 많이 생겨요. 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화재 가능성 높다는 뜻인데 네. 이게 일명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온도가 얼마나 높으면요 소방대원들이 뿌리고 아무리 해도요 안 불이 꺼진다 꺼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소된 차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코나도 해외까지 합쳐서 15건 화재 생겼죠. 아직도 100% 완전히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예전에 태양광 발전 ESS에도 23번이나 화재 생겼는데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 ESS라는 건 태양광 저장 장치 저장 배터리. 장치죠. 축전시키는. 맞습니다. 예.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를 이 축전재에다 저장을 하고 필요할 그건 때 전기 꺼내 자동차 쓰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불이 났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튬이온 계통의 한계점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5-6년 이후에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네. 지금 중요한 얘기 전체 나왔습니다. 고체 배터리인가?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이 그게-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네 개가 키워드예요. 네. 이 전체가 다 고체 덩어리라고 보죠. 전체가 고체다. 리튬은 액체예요? 액체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어려운데 네. 전고체. 전기 배터리라는 게 네. 아까 윤혜 씨 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극재, 양극, 음극 이거는 네.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해질, 네. 분리막 여기서 이런 거 알아야 장- 돼요? 어? 꼭 알아야 돼요? 아니 간단하게 아주 10초 안에 아니, 설명. 몰라도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분리막 같은 경우는 네.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할 때 충전 상태를 막아주는 건데 네. 이 분리막의 성능이 투과 성능은 그렇지만 막아주는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하이테크 기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음극재보다 양극재가 특히 힘들고 그다음에 전해질이 아직은 겔 형태로 해서 액체 형태예요. 이것들이 이제 순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겨울에는 이게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움직임이 둔해지죠. 또 액체다 액체라서. 보니까 이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충격받으면 열로 인해서 화재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체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충격을 받아도 열도 안 생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다 리튬이온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 다 리튬형이에요? 리튬 이온입니다. 아, 리튬 네. 이온. 네. 리튬 이온에서 리튬 이온.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거기까지 가지 말까요? 일단은 네. 자 이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네. 예, 중국 같은 데는 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인삼으로 만들어요? 인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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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오, 놀랐네. 괜찮았어요. 그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인삼철. 인산철. 네네.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도 아직도 인산철을 쓰는 이유가 인산철의 가장 큰 장점은 충격에 강하다는 거. 열이 안 생깁니다. 안전하겠네요. 예, 그 대신 이제 같은 에너지 밀도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1.5배 정도 커요. 무겁고 덩어리가 크니까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야, 열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기능이 떨어진 걸 쓸까? 네. 아니면 이게 에너지 밀도는 좋은데 열이 생기더라도 안전 기능은 강화했었을까? 근데 세계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쓰는 거 있죠. 네. 이게 보편화돼 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되죠. 노르웨이도 지금 다 리튬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네. 이게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모터가 아닌 지금 배터리라고 지금 맞습니다. 말하잖아요. 네. 근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든 하는 얘기는 지금 일본의 도요타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좀 뒤떨어져 있는데 네. 이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올인하면서 여기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 한 번에 그야말로 게임을 다 뒤바꾸는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또들 맞는 말씀이에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 토요타 하게 되면은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슈퍼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1997년 12월에 프리우스라고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엔진하고 배터리하고 겸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전기차로 바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세계 최초의 양산형으로 나오고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도 세계 특허를 도요타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40년 동안 이 차 잘 운영하면 먹거리가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풍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전기차가 발전되면서 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역사가 짧아지는 겁니다. 네. 예, 전기차가 이제 올인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도요타도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리는 전기차 열심히 안 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올인했거든요. 이 도요타, 혼다, ኒ산 다 그렇습니다. 예, 니산은 좀 틀리고. 네. 같은 회사요? 아니 틀린 회사인데 일본 회사들. 일본 회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너무 올인을 했죠. 그러다가 전기차로 다 돌아서고 있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도요타에서도 우리도 전기차 올인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네. 근데 이미 다른 데는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데는 전기차가 아직 좀 약해요. 근데 유일하게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배터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단점을 없앤 미래의 꿈의 배터리인데 이쪽을 10년 전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예, 도요타는 유일하게 다른 거 전기차를 확실하게 개발하고 양산형 이런 거보다도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만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기차를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어. 네. 그래서 전체 전기차 이 전고체 배터리의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과반은 도요타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이게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미 시범적으로 벌써 전고체 배터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네.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이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고체 배터리. 아니 네. 그러니까 전체 고체라는 게 그냥 전체 고체가 뭔지 네네. 이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양극재, 음극재는 분명히 고체 덩어리예요. 예. 근데 여기서 화학 에너지를 충전 방전시켜서 음극과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고 그 액체가 왔다 갔다 네, 거려요. 전해질. 전해질이 액체라는 거죠. 그렇죠. 전해질이 액체. 근데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외부에서 충격이나 압력, 우리가 휴대폰도 리튬이온 배터리 쓰고 있는데 이게 켜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못 박으면 뻥 터져버리거든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수천 개 모인 게 전기차 한 대예요. 네. 수천 개 모인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죠. 네. 이런 상태에서 충격을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 국내에서 한남동에서도 불났는데 왼쪽 부닥쳤는데 오른쪽에서 불났어. 이게 충격받아 흔들거려서 그래요. 그게 저도 이제 현장을 가고 자문을 해주니까 소방청 자문도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미국도 많이 생기고 국내에도 코나 전기차도 이제 배터리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불안정한 액체를 우리가 고체로 바꿔서 우와. 완전히 고체로 바꾸려면 외부의 충격이나 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없앨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변압기도 그렇게 만든 것들이거든요. 변압기도 원래는 속에 액체가 있었는데 액체를 고체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난제를 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래 배터리도 이러한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완전히 바꿔주게 되면은 에너지 충방전의 문제도 없고
또 에너지 밀도라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량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쉽지가 않은데 대한민국이 뭐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2, 4, 6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세계가요. 네. 전 세계 10위권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전고체는 전고체 배터리는 한 5년, 6년 걸려요. 근데 도요타는 벌써 이제 시범을 내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2, 3년 앞서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게임 체인저 기술이니까 고민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럼 김 교수님 그 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전해질이라는 게 액체를 갖다 네. 고체로 바꾸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충전 용량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기존의 액체 상태인 그 리튬이온 배터리 100이라는 걸 충전할 수 있었다면은 네. 전고체 배터리는 어느 정도로 그럼 충전할 수 있습니까? 120, 쉽게 30 말해서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0, 30, 예, 100이다 그러면 120, 30이 한 되면서 200, 300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에너지 밀도가 좀 높이면서 물론 이제 기술적인 차이에서 조금은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고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적층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회사들마다 조금씩 틀릴 거예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 기술의 정도에 따라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화시켜서 만들어서 뭐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하이니켈 배터리 형태로 바뀌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급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 또 예를 들어서 전기차용 변속기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는 전기차는 변속기라는 게 없어요. 변속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터에 돌아가는 힘이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감속기가 들어가고 바퀴로 그냥 전달되니까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일반 내연기관차 같이 변속기를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같은 배터리 용량 가지고 주행거리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고 등판 능력도 더 높아지고 또 냉각 장치 열을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모터에 대한 냉각 장치 이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인데 2단 변속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들어간 게 작년에 출시된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예요. 뒤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근데 5단, 6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도 게임 체인저급 기술인데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는 기술 중에서 낮은 몇 군, 두세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수면 위로 안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자문도 많고 많이 변속기. 관련되다 보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와 더불어서 아직 전기차는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나중에 살수록 이득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매년 근데 신제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컴퓨터도 내년에 더 좋아, 내후년에 더 좋아. 맞아요. 결국 못 사. 아,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컴퓨터는 필요할 때 사서 2, 3년 열심히 쓰고 버리고 바꿔야 되는데 네. 차가 앞으로 10년 쓰는 게 아니라요. 가전제품이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네. 리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이게 4, 5년마다 바꾸는 시스템이 아마 범위화될 것으로 좀 일부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처럼? 조금 있죠. 조금 있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사실 네. 아이모 회사에서 네. 뭐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그 아니 썰들은 왜냐면 있었어요. 금성 이럴 때는 막 그 세탁기면 TV면 네. 고장이 안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고장도 진짜 자주 그것도 무상 나고. AS가 딱 끝나자마자 막 네. 고장나. 그죠? 정말. 바꾸란 뜻이죠. 그 자동차도 그렇게 될까 봐 자동차도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머플러 같은 경우 있죠. 머플러요? 뒤에 이 배기가스 나오는 구멍. 아 그걸 머플러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일명 속된 말로 마후라 이런 말도 썼을 아, 거예요. 마후라. 그러면 아. 더 잘 알더라고. 머플러예요 원래. 아, 네, 머플러. 배기구인데 네. 이 배기구가 원래 물도 겨울에 물 나오거든요. 물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그 연소 효과가 좋아서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물도 나와요 같이 배기구로. 네, 네, 네. 근데 습기가 있으면은 녹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4, 5년 쓰면 녹슬어. 이거 원래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코팅해주면 되잖아요. 예, 굉장히 잘 만들어서 차 폐차할 때까지 안 쓰게 만들 수가 있어.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다 그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러 안 글쎄 설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순환을 좀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경제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예, 경제적인 전기차 논리. 얘기로 알겠습니다. 계속하는 다시 거로. 또 빠집니다. 네. 네. 저는 아까 그 전기차도 변속기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는 원래 워낙 토크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올리면 무조건 윙 하고 그냥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변속기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했는데 비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모터를 쓰게 되면 모터가 언덕 같은 데 올라간다. 최대로 낸다 그러면은 최고 속도 모터를 돌리면은 모터도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열이 많이 생기면 이거 열 방전시켜야지 해서 주변에 냉각 장치를 붙여요. 순행식으로 물 돌리는 거. 예, 예. 그럼 장치들하고 부피 커지죠.
무게도 무거워지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터를 정속으로만 돌리면서 정속이라는 게 열이 안 날 정도로 항상 규정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언덕도 잘 올라가고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계적 장치인 변속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속기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예. 어쨌든 그런 변속기나 그 전기차도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술들이 앞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많이 이제 나옵니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전기차면 누구나 다 어딜 떠올려요? 현대. 아니 테슬라. 테슬라지. 네. 그렇죠. 테슬라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가 가장 지금 그런 명성이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뭐 일부 된다고 그렇죠. 하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그런 그 명성과 기술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지. 갖춘 회사인지 네. 뭐 의문시하는 눈길도 있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작년인가 저희 시사기획 창이라는 그 제가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베타 버전의 질주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었어요. 그 네네. 테슬라가 그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 생각보다는. 뭐 생각보다 좀 허술한 데가 많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허술한 거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테슬라 하게 되면은 뭐 다른 기업 대비해서 왜냐하면 초기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거든요. 예. 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에요. 뭐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자동차 제작사가 원래 아닌 상태에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나사 빠진 데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불났을 때도 그렇지만 탈출할 때 탈출구가 없이 전원 나가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델 문을 못 연다는 문이 거죠. 안 열려요? 예, 문이 모델 안 3는 열린대. 뒷문이 전원이 나가면 안 열려요. 기계적 장치가 없어. 무섭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앞문은 전원 나가게 되면은 어디를 열어라, 어디를 당겨라. 지금 골든타임이 1초, 2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건 직관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 열고 이렇게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패널 간의 단차. 이 틈이 벌어지거나 높낮이가 틀리는 것도 많고 또 어떤 패널은 도장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나사가 좀 빠진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이유는요. 기술적인 이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딱 느껴보면 뭐냐면은 17인치 모니터가 있고 휴대폰이 여기다 옮겨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바퀴 달린 휴대폰을 운전한다는 느낌이 있고 차세대 미래 자동차를 운전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줘요. 또 OTA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시켜요. 휴대폰과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오토파일럿 같이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빅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건데 네. 이런 기능들은 기존에 100년, 130년의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단점에 비해서 전체적인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광을 하고 그래서 기술 수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럼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랑 이런 거 다 자기가 만들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외주를 주는데 물론 이제 자기네 일부 기술을 요구를 해서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서 주문을 받아서 그 국내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제일 중요한 예, 배터리는. 이 배터리를. 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 CEO인 앨런 머스크가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선언을 했죠. 어떤 걸 했냐? 향후 5년 이후에 우리는 외부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공장에서 만들겠다. 왜냐? 말씀드린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배터리 회사한테 전기차의 40%, 100원이면 40원을 저쪽에다 주면서 우리 심장 주세요. 그러니까 슈퍼 갑이 아니라 졸제 을이 돼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네가 수직 하청 계열로서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강점이 크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도 그걸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는 겁니다. 배터리라는 것이 가장 전기차의 핵심이고 사람의 심장과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점적이었어요. 작년에 50만 대 순수 전기차 50만 대를 팔았고 그리고 전체 전기차 전 세계 시장의 거의 9%에 이르렀을 정도로 대단하죠. 국내에서도 보조금 40%다 가져갔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올해부터는 틀리다는 거. 아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국내 현대차 아이오닉 5 또 이번 달 말에 기아의 EV6 또 후반에 제니스 전기차 우와. 또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GM 이런 데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완성도전 전기차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독주도 올해부터 쉽지 않다. 왜? 소비자가 보기에는 가성비 최고인 차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격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테슬라 뭐 말씀하실 아니요. 테슬라가 지금 그 차를 만드는 데가 미국에 공장이 하나 있고 네. 중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네.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그게 뭐 그냥 소문으로 끝났지만 쌍용차를 테슬라가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시아에 어떤 거점 생산 기지를 하나 중국 말고 더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테슬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차세대 느낌이 나니까 네. 한번 타보면은 뭐 다 그래요? 테슬라 사야지 뭐 그렇게 다른가? 반할 정도. 진짜? 저도 뭐 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네. 말을 한대요. 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 한국의 생산 기지를 그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왜냐면 쌍용차도 네. 있고 뭐 그 물망이 오르고 있고 뭐 르노나 GM 대우도 있으니 그 주식 투자 이쪽 바닥에서는 그 소문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쌍용차가 오늘 내일 할 정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이 대한민국이 기술 수준이 전기차가 선두국으로 올해부터는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배터리가 아까 246이라 그랬잖아요. 네. 또 1위를 할 때도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배터리가 핵심인데 배터리에 대한 노하우를 세계 회사나 가지고 있고 또 모터라든지 BMS 같은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나 시스템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GM에 들어가는 15V 볼트 있죠. 전기차가 있는데 15V 볼트 전기차를 국내에서 개발했고 배터리부터 각종 모터부터 핵심 부품이 다 대한민국 거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공장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쉐보레 말씀하시는 예, 쉐보레. 아. 쉐보레 볼트라고 전기차가 있는데 오. 그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품을 핵심을 쓰고 있는데 네. 공장은 미국가 있는 거야. 부품은 걸로 가져가서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고 있어요. 어머나. 뭐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았죠. 저도 정부 자문해주고 회사 자문해주면서 야 한국 GM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든 거 전기차 부평 공장에다가 전기차 만들면 우리 부품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도 일자리 만들어지는 건데 핵심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서 거기서 만들고 우리 부품 수출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일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지금 상하이에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지만은 지금 또 대한민국의 배터리도 쓰고 있거든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아예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반도 있고 기술 수준 높고 또 노하우도 하이테크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면은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워낙 이제 테슬라 차량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내에서 기반을 해서 동남아 수출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한 부분들이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고민을 했겠죠. 네. 근데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일단은 뭐 좀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지금 겁니다. 아직 사실은. 그냥 일자리가 되니까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자, 이거 전기차도 전기차지만은 수소차. 수소차.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거 네. 수소차 왜 친환경이에요? 수소는 지구상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수소가 무궁무진해요. 모든 물체는 수소가 내재돼 있어요. 예. 그래요? 네. 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 수소라는 수소예요. 거예요. 그 지구를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물론 이제 에너지 소스라고 해서 그냥 자연계의 수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산소는 공기중의 무기장이잖아요. 그리고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이 되면 에너지 나오는 거 알죠? 옛날 초등학교 때 H2O 네. 수소가 산소가 H2O 물이 네. 만들어진다. 네, 네, 이거 네.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전기 반응 시켜서 네. 전기 분해 시켜가지고 나눈다든지. 그리고 찌꺼기는 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수단 중에서 내연기관차 하게 되면 일단은 불을 떼서 그 에너지 가지고 이동하는 게 내연기관이니까 배기가스가 유해 배기가스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죠. 지구 온난화 시키죠.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면 물만 나오고 리사이클 측면에서 완전히 무공해라는 거죠. 마지막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궁극의 차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공기를 맑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게 무공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공해라는 게 일단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친환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스택이라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는 장치가 있어요. 소형 발전기 같은 건데 이거는 반응을 할 때 찌꺼기가 안 나와. 물만 나와요. 물만 나오니까 물은 무공해잖아요. 네. 윤혜 씨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수소를 혹시 직접 이렇게 폭발력이 크니까 네. 수소를 이렇게 터트려서 자동차 간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소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수소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소를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연기관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공기하고 섞어서
폭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수소 엔진차라고 불렀어요. 아. 수소 엔진차가 한 15년 전에 BMW에서 하이드로젠 7이라고 예. 배관 10대 만들어서 굉장히 고급차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브래드 피트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리스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지고 들어와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아, 그럼 잠깐 그거는 네.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수소를 직접 터트려서 예, 폭발시켜서 태워가지고 가솔린 근데 엔진처럼 맞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수소는 공기하고 섞어서 연소를 시켜지게 되면 물만 나오니까 물만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소 그 연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가 예.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BMW였는데 예. 수소 연료전지차가 개발이 되면서 수소 엔진차가 사그러든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수소 엔진차는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소차, 수소 전기차라는 그건 거는 뭐예요? 수소 연료전지차라는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차는 아실 거예요. 우주선 외계로 나갈 때 네. 외계로 나가서 에너지원이 바깥에 외계는 공기가 없죠. 그래 연소를 못 시키죠. 공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면 로켓에다가 수소하고 산소를 탱크를 가지고 올라가요. 외계로 나가서 네. 이걸 섞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뿜어내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네. 또 물 나오죠. H2O를 정제를 해서 우주인들이 먹는 물로 썼어 식수로. 네. 그게 해서 60년대부터 쓰던 게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무진장 큽니다. 요만큼 뽑아내서 이만한 방에다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기술 개발해서 줄여서 지금 수소전기차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인데 그 기술이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우리나라 중에 어디는 기업이 현대차요. 제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독점이네. 그 예전에 처음에 수소 연료전지차라는 걸 처음 이제 막 그 양산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막 그 미국 대륙 엄청 횡단하고 막 테스트 그랬었잖아요. 진짜 20년 이상을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다 현대 우리나라는 전기차 말고 수소 그 전기차로 다 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많이 판단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수소 전지차는 아직 좀 먼 아직 얘기 멀었죠. 아닌가. 그래서 수소전기차는 미래 궁극의 차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수소하고 산소가 무진장이고 물만 찌꺼기만 나오니까 궁극의 차라고 그럽니다. 예. 마지막 이제 이동수단은 수소전기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왜냐하면은 자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제인 거야. 산소는 공기 중에 추출하면 돼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 수소를 그냥 자연계에 존재 안 하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기 위해서 전기에너지 같은 게 들어가야 돼. 그 전기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안 쓰면 의미가 없죠. 그렇네요. 그 지금 쓰고 있는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부생수소라는 걸 써요. 우리가 석유화합물 있죠. 네. 석유에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부터 이렇게 뽑았을 때 나오는 이 잔여물 중에 한 가지가 수소가 나와요. 찌꺼기가. 그 수소를 부생수소라는데 그 부생수소를 주로 수소전기차에 쓰거나 아니면 이 천연가스 있죠. 천연가스, 일반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도 존재하잖아요. 네. 그 가스, LNG 가스나 이런 데서 이거를 전기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인데 지금 수소전기차에 쓰는 수소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완전히 궁극의 차라고 얘기하면서 부전자원이 석유자원에서 그러네요. 뽑아내니까 낯간지럽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지죠. 친환경이 어떤 방법이냐? 아니지. 그렇죠. 그렇지.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네. 나 네. 좋은 초등학교 나오시는 겁니다. 네. 이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을 우리가 수전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전의 방식을 경제적으로 대량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아직 나오려면 2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아직 멀었죠. 그거는 왜 연구를 안 한 거예요? 학원이 있는데 오래 과학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수전기차는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전기차를 앞서서 갈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궁극의 차는 알겠지만 아직 시간이 걸린다.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 수소차나 전기차나 어떤 전기차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했고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좀 해나갈 부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수소차는 기술적으로 이제 극복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 거 많다는 아니에요. 거죠. 네.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나라가 현대 기아차가 그 수소차에 대한 그 가장 그 독보적인 기술을 많이 오래 했으니 네. 처음부터 많이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언젠가는 전기차에서 그 다음 단계는 수소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 가능성인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럼 잘 보셔야 잠깐만요. 되는 제가 게- 마저 질문을 네. 끝낼게요. 네. 그러면은 수소차 시대가 열리면은 그리고 수소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어떤 수소 경제 시대가 열리면은 한국의 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독보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일명 이제 퀀텀 점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수소 경제라는 것이 차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수소를 가지고 각 집에서 발전도 한다든지 무공해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그러니까 수소가 주변에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예. 네. 저렴하게 대량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오게 되면 수경제가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수전기차라는 건데 문제는 궁극의 마지막 이동 수단으로서 수전기차만 남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희가 전기차하고 상존할 가능성이 커요. 상전. 상존. 같이. 예. 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차면은 가솔린 차와 디젤 차의 역할이 틀리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전기차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거리 뛸 때 보통 1000km 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게 1000km 되는데 지금 한 700km 정도 되고요. 근데 대용량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수전기차를 쓰고 네. 또 이제 건설기계는 디젤 엔진을 쓰잖아요. 디젤이 나쁜 건데도 쓰는 이유가 건설기계 중장비에서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인류의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기계도 수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전기차로 가는 거고 단거리 무공해용으로 쓰는 거는 전기차가 유리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AM이라고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들어봤을 거예요. 헬리콥터. 들어봤냐고 왜 물으세요? 처음 이게 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하고 자 여기 여의도에서 네. 국회까지 의사당 가는데 5분 이내로 가는 거예요. 어. 비행기입니다. 일종의 드론 있죠. 네, 유인 드론 드론, 비슷한 드론. 거예요. 이게 날라서 다른 건물의 옥상에 내리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한 5년 이내에 시범 모델이 나오고 10년에 상용 모델이 나오겠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죽기 전에 다 타볼 거예요. 다 타보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0km 넘는 장거리 가는 것들은 수소 시스템이 좋아요. 그럼 비행기 같은 것도 이렇게 수소로 하면 진짜 그렇죠. 근데 단거리 4, 50km 이내는 전기가 난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궁극에는 전기차와 수전기차가 역할을 같이. 틀리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전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문제는 이걸 충전시키는 수소 충전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산화율이 60%뿐이 안 돼요. 아직 기술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네. 바퀴 달린 거에 투자하라 했잖아요. 그럼 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새 네. 하도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이 네. 모빌리티 쪽 책이 국내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전략적으로 작년 후반부터 준비해서 설 때 후에 바로 내자라고 쓴 건데, 네.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요새 또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초등학생들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애들이 네, 네. 뭐 이 계좌 터져가지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서학 게임이 동학 게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5년 10년 사이에 모빌리티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다 모빌리티, 미래의 모빌리티, 이동 수단에 투자를 합니다. 고부가 가치고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구글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왜냐 모빌리티 쪽은 자동차 제작사도 해당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배터리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다가는 요새 차량용 반도체 소자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회사도 해당이 되고 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이 인공지능까지 들어가는 게 미래의 차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 모빌리티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퀴 달린 곳이잖아요, 이게. 바퀴 달린 곳에 투자하면은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분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빌리티가 근데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모바일? 이동수단. 그냥 이동하는 거, 굴러가는 거. 그걸 다 합쳐서 모빌리티라고 뭐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 보시면 돼요. 이동수단. 지금 제가 자동차 학과, 우리 이제 미래 자동차 학부리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자동차라는 게 영어로 시작해서 카, 비클, 오토 쓰잖아요. 그래요? 카, 비클, 오토가 영문이 자동차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고 모빌리티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모빌리티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수단의 모든 것, 날아가건, 땅으로 속에 달리건, 지상으로 달리건, 또 우리가 말하는 초소형 1, 2인승 뭐 조그만 전기차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그러고 전동 킥보드 봤죠? 네.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모빌리티인 거예요. 다 이동 수단을 그렇죠. 다 합친 게 그래서 모빌리티. 이런 모든 모빌리티가 미래의 먹거리를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대학들도 명칭이요. 지금 벌써 나와요. 모빌리티 융합과 또 미래 모빌리티과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오죠. 자, 김 교수님 그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네. 그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애플하고 이제 애플카 만드는데 현대차가 뭐 그 선택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한때 뭐 좀 시끄럽기도 했었고 네. 그거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아까 모빌리티는 네.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구글과 애플, 뭐 테슬라도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니 네. 이 구글과 애플 같은 데이터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은 궁극적인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타고 싶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얘네들만 만들 수 있으니 네. 현대차든 벤츠든 BMW든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이 데이터 회사들의 하청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자, 우리가 그 분해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을 얹을 테니 당신들은 그냥 거기 맞는 그 자동차 4개 달린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것만 만들어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우리가 스펙을 줄 테니. 네. 하청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야?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지난 130년 동안의 슈퍼갑이었습니다. 네. 예, 제작사가 최고고 밑에 부품 기업들 많고 우리가 슈퍼갑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미래 모빌리티는 흔들거립니다. 뭐냐? 네.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바퀴 달린 휴대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전기전자 시스템이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계적인 시스템은 한계가 왔고 이거를 지배하는 게 전기전자 시스템이고 근데 이것도 다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도 사람 몸을 갖추고 있지만은 정신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는 누가 지배하느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의 기술에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핵심 기술도 한 축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요새 부족한 반도체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근데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보통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자동차 미래의 어떤 융합 덩어리인 모빌리티를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어머나. 키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가파라 그러거든요. GAFA. 그게 GAFA가 구글, 아마존.com, 페이스북, 애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또 중국은 베스라 그래요. BATH. 바이두, 알리바바, 파웨이. 그죠? 네. 뭐 이런 기업들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이 지배한다 해서 미중 전쟁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모빌리티의 정신망,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애플이 미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하드웨어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휴대폰은 인류가 역사상 가장 넘버원이라고 보는 혁신의 1번 제품이 스마트폰인데 바로 애플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이 애플카를 선언한 거는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무대를 옮기겠다는 하나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폰을 만들 때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데다 하청 기업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어주면 자기가 알고리즘 넣어서 팔아먹었거든요. 네. 차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차를 누가 만들어주면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플은 비밀주의가 강조돼 있고 독과점에 대한 거 있죠. 갑 중에 갑질의 대명사예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이윤을 박하게 주면서 기술은 독점적으로 우리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자동차 제작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만들어 휴대폰은 고장 나면 버리면 되는데 이동수단은요 움직이다 알고리즘에 문제 생기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니 기술도 못 쓰고 우리 브랜드 활용도 못하고 하청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써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안전에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기업이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부터 기아차, 뭐 폭스바겐, 닛산 이런 데하고 협약을 했는데 다 무산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야 니네가 한번 만들어봐. 차가 그렇게 쉽냐 인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렇게 선언했지만 물밑 접촉의 가능성 커요. 애플이 한 걸음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기아차가 전격적으로 발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애플 사과 로고가 붙지만은 메이드 바이 기아라든지 그러니까요. 공동 브랜드 한다든지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애플 쪽으로 전략을 좀 삼아야겠고. 그렇죠. 그래서 물밑 접촉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그 함께해 주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그리고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